라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지켜보는 대중 앞에서 처형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고작 11살이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북한은 엘리트든 그렇지 않든 살기 가장 신비롭고 가혹한 곳 중 하나이다. 현재 지도자인 김정은은 자신을 보호할 경호원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직 경호원이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첫 번째 총알은 얼음 속으로 들어갔고 그 총알은 얼음 밖으로 나왔다. 그는 탈출 시도, 노동 수용소에서의 시간, 비밀리에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등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북한에서 경호원으로 일하는 건 어떤 경험일까? 김씨 일가는 김정일부터 시작해 현재의 김정은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북한을 통치해왔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국가를 단단히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감히 저항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노동 수용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국제전화를 하거나 한국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사소한 이유로도 이 수용소에 갇힐 수 있다. 김정은은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특별 경호팀을 둘러싼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여러 차례의 쿠데타 시도 끝에 창설한 최고신 사령부이다. 최고신 사령부는 김씨 가족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매우 선별적인 엘리트 부대이다. 완전한 충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약 200명의 엄선된 남성들로 구성되었다. 경호팀은 매우 독점적이라 모집 과정이 치열하고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비밀리에 새로운 멤버들이 선발된다. 이는 김정은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여성을 선택하는 방식과 비슷해 보인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만든다. 이 과정은 신병들이 최상의 신체적 상태, 얼굴 흉터 없음, 균형 잡힌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검사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신체적 특성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들의 가족력도 철저히 조사된다. 후보자의 가족이 탈북을 시도했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즉시 거절된다. 그들은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 김씨 가족을 섬길 만큼 신뢰할 만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다. 선발되면 경호원에게 아이디 번호가 부여되고 과거 신원은 모두 삭제된다. 더 이상 가족과의 접촉이 없고 예전 생활과의 연결도 끊어진다. 이 직업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도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도 없는 평생의 약속이다. 그리고 한 가족 중 한 명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명을 선택하면 그 가족의 다른 사람은 경호원 역할을 할 수 없다. 김정일과 김정은 밑에서 일했던 전직 경호원 이양국이 최근 침묵을 깨고 김씨 가족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그는 심지어 2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북한의 악명 높은 노동 수용소 중 한 곳으로 보내졌지만 결국 2000년에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말한 전부는 아니었다. 북한 경호원 이양국 전 김정일과 김정은의 경호원의 혹독한 훈련과 임무는 그와 그의 동료들이 겪어야 했던 가혹하고 거의 잔인한 훈련에 대해 많은 것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정예 최고신 사령부의 일원이 됩니다. 이 훈련은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 경호팀에 합류했을 때 다른 수백 명의 신병들처럼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최고 경비대 사령부는 신병들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보안 사건에 대한 자세한 300페이지 분량의 교육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 캠프와 무술, 사격술, 지구력 강좌 등을 통해 최대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완전 장비와 기술 교육을 갖춘 25km 행진도 포함되었습니다. 훈련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 중 하나는 사격술이었습니다. 이 씨는 독재자를 보호하려는 사람에게 정확한 사격 능력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전 지도자 김정일은 자주 훈련을 참관하곤 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이 무술과 사격 실력을 뽐내는 것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 씨는 심지어 김정일이 손으로 벽돌을 깨고 다른 신체적 위협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씨는 벽돌 11개를 연달아 깨뜨려 오른쪽 손바닥에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힘들고 때로는 완전히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일 더미에 머리를 맞대고 화강암 석판을 가슴으로 부수고 손가락 하나로 전구를 깨는 연습을 통해 극심한 압력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북한 정부는 경호원들이 경호원으로서 얼마나 강인하고 충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놀라운 신체적 위협을 수행하는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이 씨는 이 혹독한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육체적인 전투 준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목표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자신의 힘과 충성심이 미군과 같은 세력에 맞서서도 김씨 일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싸움에서 화강암이나 전구를 깨뜨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육체적인 강인함과 정신적 지구력이 그들을 무적으로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경호원들은 이상하고 과격한 신체 훈련 외에도 표적 연습, 웨이트 트레이닝, 수영, 전술 훈련 등 전통적인 군사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은 그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 지도자를 보호할 사륙기계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세뇌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경호원 훈련은 체력과 전투 기술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지구력 훈련, 무술, 전술 훈련이 충분히 힘든 반면 그들의 준비에는 더 교활한 또 다른 요소, 즉 세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부의 통제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선전은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은 물론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개인의 집에까지 정권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강화됩니다. 김씨 일가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공공장소와 학교, 직장 등의 김정은과 그의 전임자들의 초상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초상화를 집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 충분한 존경을 표하지 않으면 악명 높은 노동 수용소에서 몇 년간의 강제 노역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자녀를 구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의 경우에도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먼저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대되는 헌신의 수준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이었던 이양국 씨는 훈련의 대부분이 이념적 세뇌에 쏟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너무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세상과 정말로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김정일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를 신성한 인물로 숭배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씨는 김정일이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신이었고 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사랑하는 지도자를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라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세뇌는 이 씨가 경호원이 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김씨 가문이 모두 강력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경호원 팀에 모집될 즈음이면 이미 수년간 김씨 가문의 미화와 그들의 통치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강화하는 선전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정권은 이들을 의심이나 주저없이 맹렬히 충성스러운 수호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신병으로서 그와 그의 동료 경호원들이 그들의 임무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정일을 보호하는 것이 단지 그들의 일이 아니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성한 책임이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훈련과 지속적인 강화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사명이 외부인에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명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세뇌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첫째, 경호원들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희생이 아닌 명예로 여기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선전은 그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 즉 신과 같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대의의 일원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권은 그들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지도자에게 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경호원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지도자, 특히 김정일과 김정은처럼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의 경호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숙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빈곤한 국가 중 하나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보호하는 일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합니다. 전직 경호원 이양국에 따르면 그의 삶은 끊임없이 위험과 스트레스, 그리고 압도적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일은 위험이 크고 경호원은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조차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악명 높은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압박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이 씨는 일을 잘하더라도 지도자의 기분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노동 수용소에 보내거나 심지어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실수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해고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과 가족이 평생 힘든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일은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으며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엄청난 실패로 간주되었습니다. 경호원은 완벽해야 했고 그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은 막대했습니다. 이 씨는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늘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신체적 위험 외에도 암살 위협은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김씨 일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는 그들을 내부 적과 외부 세력 모두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북한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암살 시도가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지를 정기적으로 브리핑받고 항상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경호원은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편집증은 경호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수할 여지는 없었으며 불충실의 징후가 보이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경호원들이 누구도 심지어 서로조차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사소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보고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어떤 유대감이나 우정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신뢰는 매우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이명박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국가를 장악하기 전부터 수년간 정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1978년부터 1988년까지 김정일의 개인 경호원으로 북한 왕위 계승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경호원 생활을 마친 후에도 정권에 충성했으며 이후 군사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온 후 그는 점점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 이 씨는 이제 충분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탈출을 계획했지만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도망치기 전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가 수년간 충성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탈출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를 통해 북한 경호원과 관리들이 겪는 극심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탈출 시도는 그의 악몽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가 노동 수용소에 갇힌 시간이었습니다. 1994년 이영국의 탈북 시도는 매우 과감하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함경북도 무산시 군부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정권 내에서 고위직에 있었지만 결국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피하고자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계획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이 씨에게 불운이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추방 정책은 그가 탈북하려던 바로 그 나라로 되돌려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이 씨는 끔찍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가 섬기던 북한 정권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악명 높은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제15호 수용소로 알려진 요덕 수용소는 그 잔인성과 비인도적인 환경으로 국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노동 수용소 중 하나입니다. 그곳은 정부가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가두거나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낸 후 가두는 곳입니다. 더 나쁜 것은 정권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자주 투옥하여 정권에 반하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씨에게 범행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탈출을 시도했을 뿐입니다. 고위 관리로서 그의 탈북 시도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었고 그로 인해 처벌, 투옥, 잔인한 대우 및 처형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한국으로 탈출한 후 인터뷰에서 요덕에서 5년 동안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밝혔습니다. 그의 몸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은 그가 수용소에 갇힌 동안 겪은 구타와 고통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씨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수십 개의 보라색 십자 표시가 있었으며 그 상처들은 막대기나 총에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또한 틀니를 공개했는데 남은 치아는 대여섯 개뿐이었고 모두 금이 가고 닳아 있었습니다. 이는 경비원이 그의 머리를 때리고 소총 개머리판을 사용해 공격한 결과였습니다. 학대의 결과로 한쪽 눈이 실명되었지만 충격적인 것은 신체적 고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수용소 내 생활의 잔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처음 갔을 때 수감자들이 해골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식량 부족은 수용소에서 겪는 최악의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이 씨는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겨우 음식을 나누어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적은 양의 음식은 하루 종일 고된 육체 노동을 마친 후에야 배급되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 수감자들은 점점 더 허약해졌고 교도관의 지시가 없으면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또한 배고픔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들의 몸은 점차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는 캠프에 있을 동안 체중의 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죄수들의 몸이 점점 골격만 남고 얼굴과 팔다리가 뼈처럼 말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끊임없는 굶주림과 육체노동, 학대가 이어졌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점차 더 나빠졌습니다. 이 씨는 그 이름이 비록 그림 같지만 요덕 꽃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은 사실 죽은 죄수들의 시신을 버리는 대규모 무덤이었습니다. 이 씨는 동료 수감자들의 시신을 옮겨 꽃밭에 묻어야 했으며 일부는 아직 체액이 새어나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가 말했듯이 이 정원에는 수만 구의 시체가 있었고 이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음을 암시합니다. 끔찍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씨는 결국 5년 만에 석방되었지만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한 행실로 풀려났지만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석방된 뒤 2000년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가졌던 권력의 위치와는 거리가 먼 오리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집필하며 정권 생활의 잔혹한 현실을 폭로하고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세상과 공유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김씨 가문의 본질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경호원 출신으로 김정일과 그의 아들 김정은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역할과 이후
군사 고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북한 지도부의 최고위층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김씨 일가에 대해 폭로한 내용은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이 씨는 김정일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무자비하고 편집증적인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김정일은 권위주의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안에 둘러싸여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을 일회용으로 취급하며 불충한 징후가 보이면 종종 교체했습니다. 김씨 일가를 보호하는 정예부대인 호위사령부에서 이 씨의 경험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의 모든 행동, 모든 순간은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에게 가장 충격을 준 사람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었습니다. 김정일이 무자비했다면 김정은은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을 철권 통치하는 인물로 묘사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이는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편집증적이며 점점 더 무자비해졌고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위협적인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 일가의 만행은 경호원을 포함한 동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호원들이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세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세뇌는 훈련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자신의 삶이 김씨 일가를 섬기고 보호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지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명박의 탈출과 그 이후 북한과 김 정권의 본질에 대한 폭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적인 공포와 생존, 탈북이 얽힌 그의 이야기는 가장 충성스러운 고위 관리들조차 정권에 의해 배신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 경호원에서 탈북자로 변신한 이영국의 여정은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이는 공포와 선전으로 이루어진 정권 내에서 김씨 일가의 마음과 충성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한때 김정일의 측근 경호원이었던 이 씨는 어렸을 때부터 김씨 일가가 단순한 왕조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라는 믿음을 주입받았습니다. 정권에 따르면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은 사랑하는 지도자를 보호하고 김씨 가문에 의심 없이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이명박의 경험은 북한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명박은 김정일을 호위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김정일이 숭배해야 할 신성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과 편집증, 폭발적인 성격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정일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기쁨일 때, 다른 하나는 화를 낼 때입니다. 김정일의 기분은 모든 것을 좌우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김정일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김정일의 기분이 최측근 참모들과의 교류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정치기관의 지도자로 추정되는 60대에서 70대의 고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그의 차량에 도착하면 그들은 그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풀밭에 숨으려고 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자신의 길을 건너는 사람에게 여전히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처형할 만큼 잔인할 수도 있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잘못된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사소한 이유로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한때 김정일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고위 간부가 강제수용소에 보내진 후 그곳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는 사소한 실수가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이 씨가 탈북 후 알게 된 것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의 경우가 더 나빴다는 사실이었다. 이 씨는 김 씨 가족이 잔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탈북 후 그들의 잔인함의 깊이를 완전히 깨달았다. 현재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은은 원래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다. 그의 형 김정남이 그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2017년 김정남이 암살된 후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의 집권이 정권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 가문 3대에게 권력이 넘어가면서 권력이 더욱 극단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변했다고 믿었다. 이 씨에 따르면 김정은은 충성의 예술을 완성했지만 그것은 오직 두려움에 기초한 충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저없이 살해하거나 추방했다. 이 씨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음식과 여성에 대한 지도자의 집착이 내부 측근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음을 폭로했다. 김정일도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었지만 이 씨는 그의 아들이 더 사치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명박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인민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방종적인 삶을 고집했다. 이는 이명박이 받아들여야 했던 이미지로 김정은이 시민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 동안 풍요롭게 살 자격이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이미지였다. 이 씨는 또한 김정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독특한 통찰을 가졌으며 그 시절이 고립과 스트레스로 특징지어졌다고 말했다. 막내 아들 김정은은 또래 아이들과 거리를 두며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을 교육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엄선된 어른들과 함께 보냈다. 이 씨는 이러한 고립이 성인이 된 김정은의 폭발적인 성격에 기여했다고 제안했다. 어린 시절부터 김정은은 이미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씨는 그가 어렸을 때 뛰어다니고 짜증을 내며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기억했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분노는 더욱 심해졌다. 이명박이 가장 우려한 것 중 하나는 김정은의 급한 성격이었다. 그는 단지 화가 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었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행동은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이명박은 언제 그에게 접근해도 안전한지, 언제 화를 낼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거나 선견지명이 있는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변덕에 이끌렸고 그의 잔인함은 이를 반영했다. 이 씨는 김정은이 일행 중 여성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소리치는 모습을 설명했다. 그의 기분 변화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두려움의 원천이었다. 김정일과 그의 아들 사이의 대조는 매우 뚜렷했다. 김정일은 무자비했지만 적어도 그의 통치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은 더욱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독재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이 씨는 김정은이 충성심을 쌓기 위해 두려움을 이용했지만 그 충성심은 천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국가 통제는 진정한 충성이나 존경보다는 공포와 억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국가 전체가 지도자들의 삶의 진실을 어떻게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외부 세계와 더 중요하게는 자국민에게 김씨 일가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같은 고위 관료들조차 김씨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전과 두려움에 너무 휘말려 김정일 정권이 실제로 얼마나 부패하고 방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전역에 14채의 호화 별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폭로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끊임없는 공포와 기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동안 김정은은 수영, 사냥, 호화 휴양 등 개인적인 관심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백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굶주리고 고문당하며 심지어 살해당하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씨의 증언은 김 씨 일가의 호화로운 삶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점을 드러내며 해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같은 정권에서는 충성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끊임없는 세뇌와 조작,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처벌의 위협을 통해 강제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보고 듣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국민 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합니다. 사람들은 김 씨 일가의 신성한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져 있으며 반대 의견은 즉시 진압됩니다. 이영국 같은 이들에게 김 씨 가문에 대한 충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도 감히 김 정권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충성으로 인해 투옥, 고문, 심지어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